어머니, 그 잔 당장 내려놓으세요. 드시면 죽습니다. 9살 세자가 중전을 막아섰습니다. 어이가 정성껏 다렸다는 그 약을 세자는 제 목숨을 걸고 막아섰습니다. 궁녀들은 세자가 또 헛것을 보는 광증이 도졌다며 수군거렸지요. 그런데 이 어린 것이 사발 앞에서 그토록 떨었던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한 까닭이 하나 숨어 있었지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궁궐 깊은 곳의 이야기입니다. 동궁전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힌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9살 세자는 서안 앞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앞에는 펼쳐놓은 책이 있었지만 세자의 눈은 글자를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찬바람이라 여길 그 공기 속에서 세자는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었지요. 오늘은 김내관이 오지 않겠구나. 세자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곁을 지키던 어린 나인이 흠칫 놀랐습니다. 저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김내관은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오지 않사옵니까? 오늘은 오지 않아. 어젯밤 그 사람 발소리가 무거웠다. 신을 끌고 걸었어. 다리를 다친 게야. 나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는 더 말하지 않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지요.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정말로 김내관은 동궁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내관이 새벽에 빙판에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렸고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세자는 그런 나인을 흘깃 보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붓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자에게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니, 궁 사람들은 그것을 재주라 부르지 않았지요. 그들은 그것을 병이라 불렀지요. 어떤 이는 광증이라 했고 어떤 이는 신들린 것이라 했습니다. 세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들이 맞지 못하는 것을 맞고 남들이 흘려듣는 것을 새겨들었지요. 상선이 며칠째 몰래 술을 마신 것을 냄새로 알아챘고 수라간 나인이 상한 생선을 올리려는 것을 문 밖에서 먼저 짚어냈지요. 어느 대신이 임금 앞에서 거짓을 앓을 때면 세자는 그 목소리의 떨림 하나로 거짓임을 알아보았지요. 저 사람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사옵니다. 세자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른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린 것의 입에서 나온 말이 번번이 들어맞았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여는 자리였지요. 세자도 그 자리에 나아가 임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온갖 음식이 올랐고 대신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갑자기 임금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지요. 아바마마, 저 떡은 드시지 마옵소서. 어인일이냐 세자야, 저 떡이 어떻단 말이냐. 쉰 냄새가 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했지요. 드시면 배탈이 나실 것입니다. 임금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갓지어 올린 떡에서 쉰내가 난다니. 그럴 리가 없었지요. 곁에 있던 대신들도 헛기침을 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떡을 물리고 다른 이에게 맛보게 하니 정말로 속이 시큼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상 위에서는 멀쩡해 보였으나 그 속은 이미 상해 있었던 것이지요. 잔치 자리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자를 흘끔거렸고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했지요. 그러다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세자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세자 저하 곁에 있으면 속을 다 들킨다더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지. 그 눈이 사람 속을 꿰뚫는다더구나.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는 소문이 바다하네. 지난번에 세자를 함부로 대한 상궁이 사흘 만에 알아누웠다지 않은가. 궁 사람들은 세자를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워하다 못해 멀리했지요. 세자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켰지만 그것은 공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오래 머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9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세자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오직 둘뿐이었지요. 하나는 어머니인 중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숙인 도원 대감이었습니다. 중전은 세자를 광증 든 아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현아, 중전은 사람들이 없을 때면 세자의 이름을 다정히 불렀지요. 어머니, 오늘은 무엇을 보았느냐? 어미에게 말해 보아라. 세자는 어머니 앞에서만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가 맡은 냄새를, 제가 들은 소리를, 제가 읽어낸 사람들의 속마음을 어머니에게만은 털어놓았지요. 중전은 그것을 병이라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걸까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세자가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9살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전은 세자를 품에 안았지요. 현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언젠가 그 눈이, 그 코가, 그 귀가 귀한 사람을 살릴 날이 올 것이야. 저를 무서워하는데도요? 사람들이 지금은 몰라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말 못할 진실일수록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느니라. 내가 느끼는 것들은 헛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 몸이 너에게 하는 말이란다. 세자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제 몸이 저에게 말을 건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서 그저 그 품에 얼굴을 묻었을 뿐입니다. 어머니 곁에 있으면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 희나. 어미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미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중전은 아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세자는 어머니의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한 그 어떤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세자에게 하늘이자 울타리였습니다. 그때 세자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훗날 제 목숨과 어머니의 목숨을 함께 건지는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9해 전 어느 겨울밤의 끔찍한 비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외숙 도원 대감도 세자를 아꼈습니다. 중전의 오라비인 도원은 강직한 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재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견해했지요. 저하, 오늘은 소신에게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도원이 짐짓 장난스럽게 물으면 세자는 코를 킁킁거리며 답했습니다. 외숙께서는 아침에 말을 타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저작거리 국밥집에 들르셨어요. 소고기 국밥이지요. 허허, 이거 참. 저하 앞에서는 무엇 하나 숨길 수가 없구나. 도원은 껄껄 웃었습니다. 세자도 오랜만에 얼굴을 폈지요. 도원 앞에서만은 제 재주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외숙, 예, 저하. 저는 가끔 무섭지요. 이 냄새들이, 이 소리들이 자꾸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냄새는 맡기만 해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른 채로요. 도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어린 세자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저하, 무서운 것은 흉이 아닙니다. 무서움을 안고도 옳은 것을 지키는 이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지요. 저하께서는 이미 그런 분이십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냄새 앞에서 까닭없이 온몸이 굳어버리는 그 느낌을 세자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것이 9해 전체 몸에 새겨진 흔적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 도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도원 대감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 안에는 세자의 재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지요. 하나뿐인 적통세자였으나 그 아이가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이 임금을 불안하게 했지요. 대신들은 틈만 나면 세자의 광증을 입에 올렸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는 듯하옵니다. 어린 나이에 저리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니 장차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옵니다. 세자를 저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요양을 명하시어 궁 밖으로 내보내심이 어떠하올지.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중전은 이를 악물고 세자를 지켰습니다. 세자는 병들지 않았지요. 그저 남다를 뿐입니다. 어찌 남다른 것을 병이라 하십니까? 중전의 방패 덕분에 세자는 동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한 아무도 세자를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중전은 세자의 하늘이었고 울타리였고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머니가 세자를 이 세상에 붙들어 두는 단 하나의 울타리가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노리는 자들이 세자를 직접 건드릴 수 없게 되자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아이를 지키는 울타리부터 허물기로 한 것이지요. 그 겨울 궁궐 깊은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궁궐 안에서 가장 화사하게 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궁수건 초운이었지요. 초운은 본디 저작거리에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노래와 춤이 빼어났고 무엇보다 사내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지요. 5년 전 그 미색이 임금의 눈에 들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궁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하나를 낳으니 그 기세가 나날이 높아갔습니다. 수권마마 납시오. 초운이 지나가면 나인들이 허리를 굽혔지요. 초운은 늘 부드럽게 웃으며 그들을 어루만졌지요. 고생이 많다. 날이 추운데 몸은 성하냐. 겉으로 보기에 초운은 더없이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을 살뜰히 챙겼고 말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요. 궁 안에서 초운을 나쁘게 말하는 이는 없었지요. 다들 수건마마의 자애로움을 입에 올렸지요. 그러나 그 고운 얼굴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면 초운은 제 처소에서 홀로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낮에 그것과 전혀 달랐지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눈이었지요. 내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 초운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초운에게는 야망이 있었지요. 제 소생을 이 나라의 세자로, 나아가 임금으로 앉히는 것. 그것이 저작거리에서 궁궐 깊은 곳까지 기어 올라온 초운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전이 낳은 적통세자였지요. 세자가 멀쩡히 동궁에 앉아 있는 한 초운의 아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 광증 든 아이만 없으면 초운은 몇 번이고 세자를 없앨 방도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지요. 세자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자에게는 이상한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는 소문,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 게다가 그 아이는 냄새 하나로 상한 음식을 가려내고 독이 든 것을 미리 알아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초운이 세자의 음식에 무엇을 넣으려 해도 그 아이가 먼저 알아챌 것이 뻔했습니다. 자객을 붙이려 해도 그 예민한 아이가 낌새를 채고 소란을 피울 것이 두려웠지요. 그 아이를 직접 치는 것은 위험하다. 초운은 오랜 궁리 끝에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세자를 지키는 울타리를 먼저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세자가 저리 당당히 동궁에 앉아 있는 것은
오로지 중전이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중전이 임금 앞에서 세자를 감싸고 대신들의 입을 막고 아이를 품어주었지요. 만약 그 중전이 사라진다면 어찌 될까요? 세자는 하루아침에 뒷배 없는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세자의 광증을 명분 삼아 폐세자를 밀어붙이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그 뿌리를 붙든 흙부터 파내야지. 초운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궁한 그 누구도 짐작 못할 무서운 계획이 담겨 있었지요. 초운에게는 3살 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초운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저작거리에서 천대받던 제가 낳은 아이, 그 아이만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아, 어미가 반드시 너를 용상에 앉혀주마. 이 어미가 저작거리에서 겪은 그 서름을 너만은 겪지 않게 해주마. 초우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쓸며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은 다정했으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독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미의 사랑이 어느새 남의 목숨을 노리는 칼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무렵 조정에서는 세자를 둘러싼 말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요. 부원군과 뜻을 같이 하는 대신들이 앞장서서 세자의 광증을 물고 늘어졌지요. 전하, 세자 저하의 병세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종묘사직에 누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어린 나이에 저리 사람을 홀리는 말을 하고 다니니 이는 필시 예사로운 일이 아니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온지요. 임금은 그런 말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는 아들을 감싸고 싶었으나 임금의 자리에서는 대신들의 말을 마냥 물리칠 수도 없었지요. 임금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어갔습니다. 오직 중전만이 그 흔들리는 임금 앞을 막아서며 세자를 지켰습니다. 전하, 세자를 믿어 주십시오. 그 아이는 결코 병들지 않았지요. 어미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중전의 간곡한 말에 임금은 마음을 다잡곤 했지요. 그러나 그 방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원군과 초운은 바로 그 방패를 노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초운이라는 여인, 홀로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운의 뒤에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었지요. 초운을 저작거리에서 궁으로 밀어넣은 사람, 초운에게 야망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이었습니다. 초운의 처소에 은밀한 손님이 찾아들었지요. 머리가 희끗한 노대감이었지요. 종친 부원군, 임금의 먼 종친이자 조정에서 위세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초운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의 나인들 앞에서 보이던 자애로운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준비는 되었느냐? 부원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초운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정령중전마마를 노리시렵니까? 이는 너무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어찌 큰일을 이루겠느냐. 부원군이 초운의 말을 잘랐지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오래 기다렸다. 저 세자란 놈 어릴 적부터 손을 쓰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지. 그 아이는 남다른 데가 있어. 건드리면 반드시 탈이 났다. 하여 이번에는 방도를 바꾸는 것이다. 중전마마를 먼저. 그렇다. 중전이 사라지면 세자는 날개 잃은 새가 된다. 그때 그 아이의 광증을 빌미로 동궁에서 끌어내리면 다음 차례는 내 아들이 될 것이야. 알겠느냐? 초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 아들이 세자가 된다는 말에 망설이던 마음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감. 어인은 이미 우리 사람이다. 약에 손을 쓰는 일은 그가 맡을 것이다. 너는 그저 때를 살펴 일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면 된다. 그리고
부원군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만약 세자가 낌새를 챈다면 그 아이의 광증을 만천하에 드러낼 판을 짜 두어라. 미친 아이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 법이니 초우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그 대화는 궁궐의 두꺼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지요. 아무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았지요. 그 밤 초운의 처소 앞을 지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상궁이었지요. 김상궁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김상궁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부원군이라는 이름과 중전, 그리고 세자라는 말을 들었지요. 김상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김상궁은 무언가를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는 얼굴이었지요. 김상궁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그러나 김상궁은 누구에게도 이 일을 고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김상궁 역시 9해 전 그 끔찍한 밤에 얽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제 목숨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김상궁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이 무렵 중전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내 기침이 잦았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렸지요. 어이 우창이 중전전을 드나들며 약을 지었습니다. 어이 우창은 40이 넘은 중인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의술이 뛰어나기로 이름이 높았고 궁에 든 지도 여러 해였지요. 겉으로 보기에 우창은 성실하고 온순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창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원군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지요. 젊은 시절 저지른 허물을 부원군이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원군이 손짓 한 번이면 우창은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중전마마, 이 약을 며칠 더 드시면 기침이 가라앉으실 것이옵니다. 우창은 공손이 아뢰었습니다. 중전은 그 말을 믿고 약을 들었지요. 어이가 지어 올린 약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창이 짓는 약에는 날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금씩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는 요즘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까닭 모를 불안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지요. 어머니가 드시는 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냄새가 그 약사발 언저리에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세자가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그때마다 냄새가 여터 확신하지 못했지요. 어이가 정성껏 지은 약을 두고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는 또 광증이 도졌다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지요. 세자는 그저 어머니의 곁을 맴돌며 그 약사발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중전은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세자를 걱정했습니다. 현아, 요즘 내 얼굴이 어둡구나. 무슨 근심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세자는 말을 삼켰지요. 뚜렷하지 않은 불안을 어찌 말로 옮기겠습니까? 세자는 답답한 마음을 가슴에 묻은 채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아래에서 오래 묵은 죄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겨울이 깊어 갈수록 중전의 병세는 이상하게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이 우창은 매일같이 약을 지어 올렸지만 중전의 기력은 오히려 조금씩 사그라들었지요.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고 손끝이 자주 저리다 하였습니다. 어이는 어찌 된 일인가? 약을 쓴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이하여 차도가 없는가? 중전을 모시는 나인들이 걱정스레 물으면 우창은 침착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중전 마마의 병이 뿌리가 깊은 탓이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약을 꾸준히 드시게 하면 머자나 반드시 나으실 것이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요.
아무도 어이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세자만은 달랐습니다. 세자는 날이 갈수록 그 약사발에서 풍기는 냄새가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뚜렷하게 코를 찔렀지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그러면서 가슴 밑바닥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세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이상한 일이었지요. 세자는 그 냄새를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느 순간의 말입니다. 그 냄새는 세자에게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몸이 머리보다 먼저 그 냄새를 기억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요. 이 냄새는 위험해. 세자는 직감했습니다. 저 약사발 속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자는 어이 우창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창이 약을 지을 때면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 손놀림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지요. 우창은 세자의 시선을 느끼고 흠칫하곤 했습니다. 저하, 어이하여 소인을 그리 보시옵니까? 어이는 지금 무슨 약을 짓고 있느냐? 중전마마의 기침을 다스리는 약이옵니다. 저하, 그 약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나하나 일러보아라. 우창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세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그 눈빛에 우창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그러나 우창은 애써 태어난 척 약재의 이름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자는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창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이었지요. 세자가 어머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마침 우창이 갓달인 약사발을 소반에 받쳐 들여오고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약사발에서 그 무서운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세자는 그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짙은 냄새였지요. 오늘은 약이 잘 다려졌사옵니다. 중전마마, 어서 드시옵소서. 우창이 약사발을 중전 앞에 놓았지요. 중전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사발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창백한 손가락이 사발 언저리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냄새가 9해 전 어느 밤의 공포를 통째로 끌어올렸지요. 세자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지요. 어머니, 그 잔 당장 내려놓으세요. 그거 그냥 드시면 죽습니다. 세자가 어머니를 막아섰지요. 손을 뻗어 약사발을 쳐냈지요. 사발이 소반에서 굴러떨어져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검붉은 약물이 방바닥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지요. 나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우창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요. 중전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현아,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 저 약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 냄새를 저는 압니다. 세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세자는 어머니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지요. 저하, 어찌 이러시옵니까? 이는 소인이 정성껏 달인 약이옵니다. 어이하여 독이라 하시옵니까? 우창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이 소란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지요. 수권 초운이었지요. 초운은 기다렸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 얼굴에는 짐짓 놀란 표정이 어려 있었지만 두 눈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세자 저하께서. 초운은 말끝을 흐리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세자의 광증이 또 도졌다는 뜻이 교묘하게 담겨 있었지요.
세자는 그런 초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초운에게서도 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지요. 약사발에서 나던 것과 똑같은 그 무서운 냄새가 말입니다. 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여인에게서도 같은 냄새가 난다. 세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에 초운이 얽혀 있다는 것을. 그러나 9살 아이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냄새로 알아챘을 뿐 손에 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방바닥에 쏟아진 약물은 이미 걸레로 닦여 나갔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자의 말뿐이었습니다. 광증 들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아이의 말.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임금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노기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세자, 내가 정령실성을 하였구나. 어미가 드시는 약을 쳐서 없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이냐? 아바마마, 저 약에는 독이 들어 있었사옵니다. 소자를 믿어 주시옵소서. 닥쳐라. 어이가 지은 약에 독이 들었다니. 그 무슨 망발이냐? 내 병이 이토록 깊어졌단 말이냐? 임금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세자를 감싸던 중전조차 이번에는 말문이 막혔지요.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어이의 약에 독이 들었다는 말은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자는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 했으나 아무도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세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세자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날 밤 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몰래 어머니의 처소를 찾았지요. 중전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자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에서 낮에 맡았던 그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지요.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혹 오늘 그 약을 조금이라도 드셨습니까? 중전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까 내가 들이닥치기 전에 한 모금 마셨단다. 어이가 하도 권하기에 세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머니가 이미 그 독을 한 모금 삼켰다는 것입니다. 사발을 엎어 다행이라 여겼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모금이 어머니의 몸속으로 이미 스며든 것이지요. 어머니, 괜찮다, 현아. 겨우 한 모금인걸. 무슨 큰일이야 있겠느냐. 중전은 아들을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알았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겨우 한 모금이라도 그것이 서서히 어머니의 몸을 갉아먹으리라는 것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퍼진 독을 풀지 못하면 어머니는 조금씩 시들어 갈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소식을 들은 외숙 도원 대감이 급히 입궐했지요. 도원은 세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지요. 저하, 어젯밤 일을 소신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하께서 약에 독이 들었다 하신 것, 소신은 믿습니다. 세자의 눈이 뜨거워졌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말을 외숙만은 믿어주었으니까요. 외숙, 저는 그 냄새를 압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약을 한 모금 드셨습니다. 어서 독을 풀지 않으면 어머니가.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도원은 어린 세자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저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저하께서 무너지면 중전마마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소신이 저하와 함께 밝혀내겠지요. 그 독이 무엇인지, 누가 어머니를 노렸는지. 세자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다시 떠올리려 애썼지요. 달짝지근하고 비릿한 그 냄새. 그것을 맡으면 왜 이토록 무서운 것일까요? 세자는 기억의 밑바닥을 아무리 더듬어도 그 냄새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어렸을 적, 아니 어쩌면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어렸을 적에 그 냄새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어렴풋한 느낌만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요. 외숙, 이상합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자꾸만 누군가 저를 안고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슬프고 아주 따뜻한 느낌이에요. 도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원은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 싫지 않은 것을 어린 세자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요. 저하,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이 언젠가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습니다. 저 약이 독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노린 자가 누구인지를. 9살 세자의 외로운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약사발을 엎은 그 일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세자가 어머니를 구하려 했다는 쪽이 아니었지요. 세자 저하께서 광증이 도저 중전마마를 해치려 했다지 뭔가. 어미가 드시는 약을 쳐서 엎었다지 않은가. 그 병이 이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게야. 말은 무섭게 부풀려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 소문에 바람을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건 초운이었지요. 초운은 나인들 사이를 오가며 짐짓 안타까운 얼굴로 세자의 광증을 입에 올렸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지. 저리 어린 저하께서 저 지경이 되시다니. 오죽하면 어미를 몰라보실까. 초운의 그 말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세자를 미친 아이로 못 박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초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요. 초운이 워낙 자애로운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으니까요. 이 소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몰래 가슴을 졸이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상궁이었습니다. 김상궁은 초운과 부원군이 나누던 그 밤의 대화를 엿들은 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세자가 약을 엎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또 그 일이 9해 전 그 끔찍한 일이 다시 벌어지는구나. 김상궁은 9해 전의 어느 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김상궁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입을 다무는 대가로 목숨을 부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김상궁은 세자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광증든 아이로 몰려 고초를 겪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제 처지가 원망스러웠지요. 한 번은 김상궁이 세자와 마주쳤습니다. 김상궁은 세자의 얼굴을 차마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세자가 그런 김상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김상궁은 무언가를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어. 내 손이 떨리고 내 눈이 나를 피하는 것을 보면 안다. 김상궁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자가 제 속을 훤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김상궁은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그 말은 김상궁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요. 언젠가는 이 무거운 죄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김상궁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는 도원과 함께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했지요. 그러나 증거가 될 약물은 이미 닦여 나갔고 남은 것은 세자의 코에 새겨진 냄새뿐이었지요. 저하, 그 냄새를 다른 것에 견주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비슷하였는지요? 도원이 물었지요. 세자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달큼한데 뒤끝이 비려요. 쇠붙이를 혀에 댄 것 같은 맛이 나는 냄새예요. 그리고 아주 살짝 살구씨를 빻았을 때 나는 것 같은 냄새가 섞여 있어요. 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관인 도원은 전장에서 온갖 독을 보아왔습니다. 세자가 말한 그 냄새는 예사 독초의 것이 아니었지요. 살구씨 냄새라. 도원은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었지요.
그 독의 정체를 확실히 알려면 그것을 다루어 본 사람을 찾아야 했지요. 저하, 이 독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독을 구하고 다룰 수 있는 자라면 필시 의술의 밝은 자일 것입니다. 어이, 우창, 세자가 나직이 그 이름을 뇌었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허나 어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을 리 없습니다. 어이 뒤에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어이를 움직이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어이 우창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창은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의원의 모습으로 궁을 오갔고 이렇다 할 수상한 낌새를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지요. 세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처소를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전전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세자는 익숙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무서운 독의 냄새였지요. 세자는 냄새를 쫓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냄새는 어이 우창이 약을 짓는 약방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세자는 숨을 죽이고 약방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지요. 약방 안에는 우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창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 낯익은 그림자가 하나 서 있었지요. 다름 아닌 수권 초운이었습니다. 어이, 일이 어그러졌다. 세자 그 아이가 약을 엎어버렸어. 초운의 목소리는 낮의 나인들 앞에서 보이던 그 부드러움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전혀 다른 목소리였지요. 송구하옵니다. 마마. 허나 중전마마께서 이미 한 모금을 드셨으니 독은 서서히 퍼질 것이옵니다. 이대로 시일을 끌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확실히 처리해야 해. 게다가 그 아이가 자꾸 냄새를 맡고 다니니 성가시기 짝이 없구나. 세자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짐작이 옳았던 것입니다. 어이 우창과 수권 초운이 한 통속이었고 두 사람이 어머니를 노린 것이었지요. 세자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나섰다가는 또 광증든 아이의 헛소리로 몰릴 뿐이었으니까요. 증거를 잡아야 한다. 저들이 발뺌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세자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운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우창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봉지였지요. 세자는 그 봉지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로 그 독의 냄새였습니다. 이것을 마저 쓰거라.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야. 초운이 봉지를 건네며 말했지요. 세자의 눈이 번뜩였지요. 저 봉지, 저것이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지요. 저 봉지만 손에 넣으면 어머니를 노린 자들의 죄를 밝힐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어린 세자가 어찌 저 봉지를 손에 넣겠습니까? 세자는 애가 탔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우창은 그 봉지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우는 약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세자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 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도원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지요. 저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저들의 정체를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허나 문제는 증거입니다. 저하께서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저들을 벌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결코 순순히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봉지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외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들도 그 봉지가 증거가 됨을 알 터이니 겹겹이 감추어 둘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저하께서 위험해집니다. 도원의 말이 옳았습니다. 상대는 만만한 자들이 아니었지요. 게다가 그 뒤에는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더 큰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아직 그 그림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중전의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갔지요. 한 모금 삼킨 그 독이 서서히 어머니를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전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얼굴빛은 나날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자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애를 태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견뎌주세요. 소자가 반드시 방도를 찾겠지요. 현아, 어미는 괜찮다. 다만 내가 걱정이구나. 사람들이 너를 자꾸 이상한 아이라 하니. 중전은 힘없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식 걱정뿐인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세자는 그 손을 붙들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독을 풀어낼 방도를 하루빨리 찾아야 했지요. 그러나 세자는 그 독이 무엇인지조차 아직 알지 못했고, 하물며 그것을 푸는 법은 더더욱 알 길이 없었지요. 세자는 결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저들의 죄를 밝혀 어머니를 구하기로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9살 아이가 궁궐의 거대한 음모에 홀로 맞서기로 한 것이지요. 외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저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들의 죄를 밝히겠지요. 세자의 두 눈에는 9살 아이답지 않은 굳은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도원은 그런 세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그리고 누이인 중전을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자와 도원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 어둠 속에 더 큰 그림자 또한 세자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톱은 세자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세자를 올가매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우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자꾸 냄새를 맡고 다니며 진실에 다가서자 초우는 아예 세자의 입을 영영 막아 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세자를 미친 아이 정도가 아니라 어미를 해치려 한패륜의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었지요. 그리하면 세자의 어떤 말도 세상은 믿지 않을 터였습니다. 초운의 그 관계는 이미 은밀하게 판을 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외숙 도원이 곁을 지켰고 또 한 사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바로 김상궁이었지요. 김상궁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세자가 광증든 아이로 몰려 고초를 겪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김상궁은 조심스레 세자에게 다가왔지요. 저하,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 보아라, 김상궁. 저하께서 그 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으셨다 하셨지요. 혹 그 냄새가 달큼하면서도 뒤가 비린 그런 냄새였사옵니까? 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상궁이 그 냄새를 알고 있다니 뜻밖이었지요. 그렇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김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김상궁은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 냄새를 압니다. 아주 오래전 그 냄새를 맡은 적이 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더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다만 저하, 그 독은 예사독이 아니옵니다. 한 번 몸에 퍼지면 좀처럼 풀기 어려운 무서운 독이옵니다. 부디 조심하시옵소서. 김상궁은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물러갔습니다. 세자는 김상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상궁이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세자는 직감했지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세자는 김상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처음에 김상궁은 두려워하며 말을 아꼈지요. 그러나 세자의 간곡한 눈빛 앞에서 김상궁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상궁, 나는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머니를 구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상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하 소인은 죄인이옵니다. 오래전 입을 다무는 대가로 목숨을 부지한 죄인이옵니다. 소인이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저하께서 이런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 것을. 오래전이라니 그것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김상궁은 그 물음에는 차마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만 말했지요. 저하께서 아주 어리셨을 적아니 소인은 더 말할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저하, 한 사람을 찾으셔야 하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소인도 목숨이 두렵사옵니다. 하오나 때가 되면 반드시 아뢰겠사옵니다. 김상궁은 눈물을 훔치며 물러갔습니다. 세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릴 적에 무슨 일, 그리고 찾아야 할 한 사람, 그 실마리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세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모든 비밀의 열쇠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지요. 세자는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가진 남다른 재주로 하나하나 실마리를 캐 나갔지요. 먼저 세자는 어이 우창의 약방을 살폈지요. 낮에 우창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원이 약방을 뒤졌지요. 그러나 그 무서운 봉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창이 어딘가 깊이 감추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방에는 없습니다. 저하. 필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다른 곳에 숨겨 두었을 것입니다. 도원의 말에 세자는 코를 킁킁거렸지요. 그리고 약방 한 구석의 낡은 괴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외숙, 이 괴짝에서 희미하게 그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 무언가 있었어요. 지금은 옮겨갔지만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세자의 코는 정확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안쪽에 약봉지를 쌌던 기름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지요. 도원이 그 종이 조각을 코에 대어보니 과연 희미하게 그 독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하의 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종이 조각도 하나의 실마리가 되겠지요. 세자는 그 기름종이 조각을 소중히 간직했지요. 아직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지만 하나씩 실마리를 모아가는 것이었지요. 세자는 어이 우창을 흔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창이 하수인일 뿐이라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을 터였지요. 그 틈을 파고들면 무언가 실토할지도 몰랐지요. 어느 날 세자는 우창이 약을 짓는 자리에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건넸습니다. 어이는 밤에 잠을 잘 이루느냐? 우창이 흠칫 손을 멈추었지요.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저하, 요즘 내 눈 밑이 어둡구나. 잠을 못 자는 게야.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게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잠을 못 이루는 법이라 들었다. 우창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자의 말이 정확히 제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우창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 얼굴에는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소인은 그저 요즘 일이 많아 피곤할 따름이옵니다. 그래, 하나 사람의 몸은 거짓을 못하는 법이지. 내 손이 지금 떨리고 있지 않으냐. 내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안다. 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나직한 목소리가 오히려 우창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요. 우창은 결국 약 짓던 손을 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자는 그런 우창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우창은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에 짓눌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저 흔들리는 마음이 진실을 여는 문이 되어 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으로 세자는 초운의 뒤를 캤습니다. 그러나 초운은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지요. 낮에는 더없이 자애로운 후궁의 모습이었고 세자 앞에서는 오히려 걱정하는 척 살가운 말을 건넸지요. 저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저하의 병환이 깊어지시는 듯하여 이 몸이 다 마음이 아프옵니다. 초운이 부드럽게 말할 때면 세자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살가운 말 뒤에 숨은 서늘한 살기를 느꼈지요.
수권 마마께서는 참으로 저를 걱정하시는군요. 마마의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세자가 그렇게 답하면 초운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의 그 말이 어쩐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섬뜩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초운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으로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는 뜻을 전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초운의 처소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봉지가 우창에게 건네졌으니 어쩌면 초운의 처소에도 그 독이 더 있을지 몰랐지요. 세자는 초운의 처소 근처를 맴돌며 냄새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는 초운의 처소 뒤뜰에서 그 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기서 냄새가 나. 이 근처 어딘가에 그 독이 감추어져 있어. 세자는 확신했지요. 그러나 후궁의 처소를 어린 세자가 함부로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세자는 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원은 신중했습니다. 저하, 초운의 처소를 뒤지려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저하께서 후궁을 모함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조금 더 실마리를 모은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세자는 답답했지만 도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는 궁궐의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이었고 세자는 광증 든 아이로 몰린 처지였으니까요. 조급하게 굴다가는 오히려 화를 자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자는 뜻밖의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초운이 며칠에 한 번씩 궁 밖에 누군가와 은밀히 연통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었지요. 세자는 그 심부름을 하는 나인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인이 드나드는 길목에서 낯선 냄새를 하나 맡았습니다. 이 냄새는 궁 안의 것이 아니야. 바깥의 냄새다. 어느 대개 냄새 같아. 세자의 코는 그 나인이 어느 지체 높은 집안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초운의 뒤에 궁 밖에 누군가가, 그것도 대단한 세도가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세자는 그 그림자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세자는 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외수 초운이 궁 밖에 누군가와 은밀히 연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나인에게서 어느 지체 높은 집안의 냄새가 납니다. 향내가 짙고 값비싼 먹과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예사 집안이 아닙니다. 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원은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었지요. 저하, 그렇다면 이 일은 초운 혼자 꾸민 것이 아닙니다. 후궁의 몸으로 감히 중전마마를 노리려면 뒤를 받쳐주는 큰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궁 밖에서 초운을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가 누구일까요? 외수.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조정에서 그만한 힘을 가진 자는 몇 되지 않습니다. 소신이 은밀히 알아보겠지요. 저하께서는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 자들이 저하를 노리기 시작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상대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이 음모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가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궁궐의 후궁, 임금의 어이, 그리고 궁 밖의 정체 모를 세도가 이 거대한 그림자들이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맞서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벽이었지요. 하지만 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세자는 두려움을 눌렀지요. 밤마다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떠올리며 세자는 다시금 이를 악물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고 세자는 그 독을 풀 방도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초조함이 어린 세자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세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실마리를 캐 나가는 동안 어둠 속의 부원군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세자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게 진실에 다가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원군은 초운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자꾸 냄새를 맡고 다닌다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를 그르치겠구나. 서둘러야겠다. 어찌하오리까, 대감. 판을 뒤집는 것이다. 그 아이가 어미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어라. 미친 아이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 법. 그 아이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은 귀를 닫을 것이다. 부원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자를 올가맬 무서운 덫이 이제 막 놓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원군의 명을 받은 초우는 세자를 올가맬 덫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했지요. 먼저 초우는 궁녀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세자의 처소를 드나드는 나인이었지요. 초우는 그 나인에게 큰 재물을 약속하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너는 그저 보았다고만 하면 된다. 세자 저하께서 중전마마의 약에 무언가를 넣으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리하면 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나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재물의 유혹과 초운의 위세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자를 올가맬 거짓 증언이 준비되었지요. 며칠 뒤 조정의 발칵 뒤집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매수된 나인이 임금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거짓을 아랜 것입니다. 전하, 소인이 감히 아뢰옵니다. 소인은 보았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중전마마의 약사발에 몰래 무언가를 넣으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저하께서 광증이 도지시어 중전마마를 해치려 하신 것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웅성거렸지요. 부원군과 뜻을 같이 하는 대신들이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이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옵니다. 세자 저하의 광증이 이토록 깊어져 모후를 해치려 하시다니 이는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대변이옵니다. 세자 저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마땅히 벌하시어 종묘사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셔야 하옵니다. 대신들의 서슬퍼런 외침이 편전을 뒤흔들었습니다. 임금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뿐인 적자였고 아비의 정으로는 아들을 감싸고 싶었지요. 그러나 모후를 해치려 했다는 죄목 앞에서는 임금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자는 편전에 끌려 나왔습니다. 9살 아이가 수많은 대신들 앞에 홀로 섰지요. 세자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결코 어머니를 해치려 하지 않았사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옵니다. 소자는 어머니를 구하려 했사옵니다. 그 약에는 독이 들어 있었사옵니다. 닥치거라. 저 나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지 않느냐. 내가 어미의 약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한 대신이 호통을 쳤습니다. 세자는 그 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저 나인은 거짓을 아뢰고 있사옵니다. 보십시오. 저 나인의 손이 떨리고 눈이 저를 피하고 있사옵니다. 저 나인은 누군가에게 매수되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세자의 말에 나인은 큼칫 몸을 떨었습니다. 정곡을 찔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오히려 세자를 비웃었지요. 보십시오, 전하. 세자 저하께서 또 저 해괴한 말씀을 하시옵니다. 사람의 손이 떨리는 것으로 거짓을 안다니 이 어찌 광증이 아니겠사옵니까? 세자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광증든 아이의 말이라 하여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세자가 진실을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세자를 미친 아이로 여겼습니다. 세자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은 귀를 닫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초운이 나섰지요. 초운은 짐짓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깝다는 듯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감히 한 말씀 올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병환이 깊으실 뿐 본디 심성이 고운 분이시옵니다. 부디 저하를 크게 벌하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시게 하심이 어떠하올지요. 저하의 병환이 나으실 때까지 별궁에 모셔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겉으로는 세자를 감싸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세자를 별궁에 가두려는 것이었지요.
세자를 어머니 곁에서 떼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두려는 초운의 관계였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권의 말이 옳다. 세자를 별궁으로 옮겨 요양케 하라. 병환이 나을 때까지 그곳에서 몸을 돌보게 하라. 그렇게 세자는 별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요양이었지만 실상은 유폐였지요. 세자는 어머니 곁을 떠나 외딴 별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문 밖에는 지키는 이들이 세워졌고 세자는 그곳을 마음대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별궁에 갇힌 세자는 애가 탔지요. 어머니는 독에 시들어 가는데 자신은 이렇게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소자가 반드시 구해드리겠다 하였는데 세자는 별궁의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9살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절망이었지요. 그러나 세자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세자는 별궁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별궁을 지키는 나인들과 내관들을 하나하나 살폈지요. 세자의 그 남다른 눈은 갇힌 곳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별궁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냄새와 기색을 읽으며 누가 제 편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궁을 지키던 한 늙은 내관이 세자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지요. 저하, 소인은 저하를 믿사옵니다. 소인은 오래전부터 저하를 지켜보았사온데 저하께서는 결코 광증 드신 분이 아니옵니다. 무엇이든 소인이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옵소서. 세자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갇힌 곳에서도 제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고맙구나. 그렇다면 외숙 도원 대감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나는 무사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김상궁을 찾아 그가 말한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전해다오. 늙은 내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세자는 갇힌 별궁에서도 바깥의 도원과 은밀히 연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몸은 갇혔으나 진실을 향한 세자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지요. 세자가 별궁에 갇혀 있는 동안 중전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지요. 아들이 눈앞에서 끌려간 충격까지 더해져 중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창백하던 얼굴은 이제 흙빛으로 변했고 숨소리조차 가늘어졌습니다. 어이 우창은 여전히 곁을 지키는 척했지만 그 손은 중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중전마마의 병세가 어이하여 이토록 깊어지는가? 임금이 근심스레 물으면 우창은 침통한 얼굴로 답했지요.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온갖 약을 써보았으나 중전마마의 병이 워낙 깊어 차도가 없사옵니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하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우창은 독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서서히 독이 퍼지도록 시간을 끌고 있었지요. 임금은 그것도 모르고 애를 태웠습니다. 아내는 죽어가고 아들은 미쳤다 하여 별궁에 갇히고 임금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한편 도원은 세자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악물었지요. 세자가 갇힌 것은 뼈 아팠지만 세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에 도원은 다시 힘을 냈지요. 저하께서 저리 싸우시는데 내가 어찌 주저앉겠는가. 도원은 세자가 일러준 대로 궁 밖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초운의 나인이 드나든다는 그 세도가를 은밀히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 날을 수소문한 끝에 도원은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초운의 나인이 드나드는 곳이 다름 아닌 종친 부원군의 저택이었던 것입니다. 부원군이라니 임금의 종친이자 조정의 최고 어른이 아닌가. 그 자가 어찌 이런 일에. 도원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상대가 부원군이라면 이 음모의 뿌리는 상상보다 훨씬 깊었지요. 임금의 종친으로서 왕실의 대를 제 핏줄로 돌리려는 야욕. 그 무서운 야심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원은 이 사실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 부원군을 지목했다가는 오히려 제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증거를 잡아야 한다. 부원군과 초운, 어이를 한꺼번에 올가맬 확실한 증거를. 도원은 세자가 말한 그 봉지, 그리고 김상궁이 말한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만 손에 넣으면 이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을 터였지요. 도원은 은밀히 김상궁을 찾아갔지요. 처음에 김상궁은 도원을 보고 법에 질려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나 도원이 세자의 말을 전하자 김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김상궁, 세자 저하께서 자네를 믿는다 하셨네. 자네가 아는 것을 말해주게. 중전마마의 목숨이, 그리고 세자 저하의 목숨이 자네 손에 달렸네. 김상궁은 한참을 흐느끼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더 이상 이 죄를 안고 살 수 없사옵니다. 사실 이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옵니다. 처음이 아니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9해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갓난아기이셨을 적에 누군가 저하를 독으로 해치려 했사옵니다. 그때 그 독을 저하 대신 마신 사람이 있었사옵니다. 도원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저하의 유모였사옵니다. 갓난이라는 여인이온데 저하를 친자식처럼 아끼던 사람이었사옵니다. 그 여인이 저하께 올릴 젖을 먼저 맛보다가 그 독을 대신 마셨사옵니다. 그리하여 목숨은 건졌으나 몸의 반이 마비되어 궁에서 쫓겨났사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무도 모르게 덮였사옵니다. 도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9해 전에 독살 미수, 그리고 세자를 대신해 독을 마신 유모, 세자가 그 독의 냄새를 알아본 것도, 세자가 그 냄새 앞에서 까닭 없이 떨었던 것도 모두 그 옛일과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모 갓난이라는 여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 소인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궁 밖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소문만 들었사옵니다. 대감 그 여인을 찾으셔야 하옵니다. 그 여인은 그 독을 마시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옵니다. 그 여인이라면 그 독을 푸는 법도 알고 있을지 모르옵니다. 도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죽어가는 중전을 살릴 실마리가 마침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별궁에 갇힌 세자를 두고 초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그리고 중전이 숨을 거두면 저 아이의 폐세자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초운의 계획은 착착 들어맞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운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갇힌 그 아이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래 묻혀 있던 진실이 이제 막 땅을 뚫고 올라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원은 유모 갓난을 찾기 위해 궁 밖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9해 전궁에서 쫓겨난 여인 하나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도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와 중전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여러 날을 수소문한 끝에 도원은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에 몸이 성치 않은 늙은 여인이 홀로 산다는 것이었지요. 도원은 한 걸음에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오두막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몸의 반이 마비되어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인이었지요. 도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 갓난이라는 분이십니까? 오래전 궁에서 유모로 계셨던. 여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그 세월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뉘신데 그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중전마마의 오랍이 되는 도원이라 합니다. 세자 저하를 대신해 독을 마셨던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갓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굳어버린 반쪽 얼굴로도 그 눈물만은 뜨겁게 흘렀지요.
세자 저와 그 아기씨가 무탈하시옵니까? 소인은 하루도 그 아기씨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저하께서는 무탈하십니다. 허나 지금 큰 위험에 처하셨지요. 그리고 중전마마께서 9해 전과 똑같은 독에 당하셨습니다. 갓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독이라니 그렇다면 그때 그자가 또다시 갓난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도원은 갓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독을 마시고도 살아남으신 분은 이 세상에 당신뿐입니다. 그 독을 푸는 법을 아신다면 부디 중전마마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옛일의 진실을 증언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세자 저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갓난은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었지요. 소인이 그 독을 압니다. 그것은 살구씨와 어느 독초를 함께 고아 만든 무서운 독이옵니다. 서서히 몸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하오나 그 독에는 풀 수 있는 방도가 있사옵니다. 소인이 살아남은 것도 그 덕분이었사옵니다. 산속의 어느 약초를 다려 먹으면 독의 기운을 늦추고 풀 수 있사옵니다. 도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약초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소인이 그 약초를 압니다. 소인이 직접 가서 캐 오겠사옵니다. 하오나 대감 소인의 몸이 이러하여 걸음이 더디옵니다. 서둘러야 하옵니다. 그 독은 시간을 끌수록 풀기 어려워지옵니다. 도원은 갓난을 정성껏 부축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산을 오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갓난은 이를 악물고 약초를 캤습니다. 세자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성치 않은 손으로 언 땅을 헤집으며 갓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씨 소인이 갑니다. 소인이 반드시 중전마마를 살려드리겠지요.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갓난의 정성 덕분에 마침내 그 귀한 약초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도원은 갓난을 수레에 태우고 밤을 새워 도성으로 내달렸습니다. 한시가 급했지요. 중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요. 이랴, 조금만 더 서두르자. 도원은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산길은 험했고 도성은 멀었습니다. 과연 이 약초가 제때 중전에게 닿을 수 있을지 도원의 애가 타들어갔지요. 한편 별궁에 갇힌 세자는 그 밤 유독 마음이 불안했지요. 까닭 모를 초조함이 온몸을 옥죄었지요. 세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것인가? 왜 이토록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치는 걸까? 세자의 그 예민한 감각은 멀리 떨어진 어머니의 위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별궁을 지키던 늙은 내관을 급히 불렀지요. 오늘 밤 어머니께 위험이 닥칠 것 같구나. 어서 외숙께 이 소식을 전해다오. 오늘 밤 중전전을 지켜야 한다고. 어이가 올리는 약을 절대 드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늙은 내관은 세자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 서둘러 별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궁은 넓고 밤은 깊었습니다. 소식이 제때 닿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세자는 별궁의 문을 두드리며 애를 태웠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갇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린 세자의 마음은 찢어질 듯 타들어갔지요. 한편 궁에서는 부원군이 마지막 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별궁에서도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원이 궁 밖에서 무언가를 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도원 그자가 자꾸 냄새를 맡고 다닌다지. 게다가 김상궁이 입을 열 김새가 보인다는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일이 어그러진다. 부원군은 초운을 불러 명했습니다. 서둘러 중전을 처리하라. 중전이 숨을 거두면 세자는 어미를 죽인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상궁, 그자의 입을 영영 막아 버려라. 초운은 몸을 떨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지요.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대감. 그날 밤 초우는 어이 우창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어이, 이제 끝을 봐야 한다. 오늘 밤 중전에게 마지막 약을 올려라. 이번에는 확실히 숨을 끊어 놓아야 한다. 우창은 망설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창의 마음도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원군의 소나기에 잡힌 우창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하오나 마마, 세자 저하께서 이미 독을 눈치채셨사온데 세자는 별궁에 갇혀 있다. 이제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초운의 서슬에 우창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중전을 향한 마지막 독이 준비되었습니다. 한편 김상궁의 목숨도 위태로웠지요. 부원군이 김상궁의 입을 막으라 명했으니 초운의 손길이 김상궁에게 뻗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그러나 김상궁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죄를 안고 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상궁은 목숨을 걸고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갇힌 세자, 궁밖의 도원과 갓난, 그리고 마음을 굳힌 김상궁.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전전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우창이 마지막 독약을 받쳐 들고 중전전으로 향한 것입니다. 김이 오르는 그 약사발 속에는 중전의 숨을 끊어 놓을 짙은 독이 담겨 있었지요. 중전마마, 오늘 밤 이 약을 드시면 한결 나으실 것이옵니다. 우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중전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막아섰던 그 약이었지만 병들어 정신이 혼미한 중전은 그저 어이가 주는 대로 받아들려 했지요. 창백한 손이 약사발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늙은 내관이 뛰어들었지요. 세자의 명을 받고 밤새 궁을 가로질러 달려온 것입니다. 멈추시옵소서. 중전마마, 그 약을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창이 흠칫 놀라 약사발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늙은 내관은 중전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이르셨사옵니다. 오늘 밤 이 약에 독이 들었으니 절대 드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하께서 별궁에서 이 위험을 미리 아셨사옵니다. 중전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소란을 들은 도원 또한 마침 궁에 다다라 중전전으로 달려왔지요. 도원은 우창의 손에서 약사발을 낚아챘습니다. 이 약을 검사하겠다. 어이, 내가 결백하다면 이 약을 내가 먼저 마셔보아라. 우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약이 독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창이 어찌 그것을 마시겠습니까? 우창은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어이의 그 반응이야말로 약에 독이 들었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정성껏 지은 약이라면 어찌 제 손으로 마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떨리는 손과 하얗게 질린 얼굴이 우창의 죄를 낱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어이하여 제 약을 마시지 못하는가? 어이, 내 이놈, 정녕 그 약에 독을 넣은 것이냐? 도원의 호통에 우창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요. 세자의 예감과 늙은 내관의 발걸음, 그리고 도원의 도착이 한데 맞물려 마침내 중전을 향한 마지막 독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중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에 시들어 있었고 그 몸은 경각에 달해 있었지요. 어서 갓난이 캐온 약초를 다려 중전에게 먹여야 했습니다. 도원은 서둘러 그 약초를 다리게 했습니다. 과연 세자와 도원은 중전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뿌리인 부원군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궁궐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끝에서 진실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갓난이 캐온 약초가 정성껏 다려졌지요. 도원은 그 약을 중전에게 조심스레 먹였지요. 반신불수의 몸으로 산을 헤매어 캐온 목숨을 건 약이었습니다. 약을 먹은 중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미하게나마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흙비치던 얼굴에 아주 옅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중전 마마의 숨이 돌아오셨다. 약초가 듣기 시작했어. 곁을 지키던 나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중전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별궁의 세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말에 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가 샀어. 숨이 돌아온 중전은 정신이 조금 들자마자 아들부터 찾았습니다. 우리 현이는 어디 있느냐? 그 아이가 별궁에 갇혔다는 것이 사실이냐? 중전마마, 아직 기력을 되찾으셔야 하옵니다.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나인이 만류했지만 중전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구하려다 저리 누명을 쓰고 갇혔거늘 어미가 어찌 가만히 누워 있겠느냐. 그 아이는 결코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살렸어. 내가 반드시 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돌아온 몸으로도 중전은 오직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중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한편 임금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전이 어이의 독약에 당할 뻔했다는 것, 그리고 어이 우창이 그 약을 제 손으로 마시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것, 이 모든 일이 임금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이가 정령 중전을 도구로 해치려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세자가 그토록 약에 독이 들었다 외쳤던 것이 거짓이 아니었단 말인가. 임금의 가슴에 의심의 싹이 텄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아들을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지요. 아들을 미친 아이로 몰아 별궁에 가둔 것이 아비로서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임금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유모 갓난이 궁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전을 노린 자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했고 별궁에 갇힌 세자의 누명도 벗겨야 했지요. 무엇보다 이 모든 음모의 뿌리인 부원군을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한편 별궁에 갇힌 세자는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어미를 해치려 한 죄인으로 갇혀 있었고 진짜 죄인들은 버젓이 활개치고 있었으니까요. 세자는 홀로 별궁의 차가운 방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다르게 태어났을까? 이 재주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사랑받으며 자랐을 텐데 이 재주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미친 아이라 손가락질하는구나. 세자는 제 남다름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재주가 없었다면 이런 고초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린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때 세자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품에 안고 들려주셨던 그 말이었습니다. 말 못할 진실일수록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느니라. 내가 느끼는 것들은 헛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 몸이 너에게 하는 말이란다. 세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언젠가 그 눈이, 그 코가, 그 귀가 귀한 사람을 살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나의 이 재주가 어머니를 살렸다. 내가 그 냄새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재주는 저주가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라고 하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른다. 세자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남다름을 원망하던 마음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뀌었지요. 세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를 노린 자들을 벌하겠노라고. 어린 세자는 그 밤 한 뼘 더 자라 있었습니다. 먼저 유모 갓난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수레에 실려 9해 만에 다시 궁궐문을 넘어선 것입니다. 갓난은 세자를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도원은 임금께 아뢰어 별궁에 갇힌 세자를 잠시 편전으로 불러들이도록 했지요. 유폐된 세자였지만 중전을 살린 약초의 은인이 세자를 보기를 청하니 임금도 이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편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실린 늙은 여인을 보았지요. 세자는 그 여인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어딘가 아득히 그리운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저하 아기씨, 이 늙은 것을 알아보시겠사옵니까? 갓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 너에게서 나는 이 냄새를 나는 어디선가 맡은 적이 있어.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 자꾸만 누군가 나를 안고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갓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기씨, 그것이 소인이옵니다. 9해 전 소인이 아기씨를 품에 안고 울었사옵니다. 소인은 아기씨의 유모였사옵니다. 세자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자의 머릿속에서 오랜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서운 냄새, 자신을 얼어붙게 하던 그 독의 냄새,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안고 울던 그 어렴풋한 기억. 그 모든 것이 9해 전 그 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갓난은 눈물을 흘리며 9해 전에 그 밤을 증언했습니다. 아기씨께서 갓난아기이셨을 적이옵니다. 그 밤 누군가 아기씨의 젖에 독을 탔사옵니다. 소인은 아기씨께 젖을 물리기 전 늘 먼저 맛을 보았지요. 그날도 그러하였사옵니다. 한 모금 삼키자마자 목이 타들어가고 온몸이 굳어왔사옵니다. 소인은 비명을 지르며 아기씨를 끌어안았사옵니다. 아기씨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편전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처절한 증언에 귀를 기울였지요. 소인은 그 독을 마시고도 목숨은 건졌으나 몸의 반이 마비되었사옵니다. 그리고 소인은 궁에서 쫓겨났사옵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모르게 덮였지요. 소인의 입을 막으려는 자들이 소인을 멀리 산골로 내쫓았사옵니다. 소인은 그 뒤로 하루도 아기씨를 잊지 못하고 살았사옵니다. 세자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갓난아기였을 때 이 여인이 제 목숨을 대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의 냄새가 제 몸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자신을 지켜온 것이었지요. 그럼 내가 그 냄새를 알아보는 것이 그때 그 독 때문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기씨. 아기씨의 몸이 그 무서운 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아기씨께서는 그 독의 냄새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광증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광증이 아니라 아기씨의 몸이 아기씨를 지키려는 것이었사옵니다. 세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세자의 몸은 9해 전에 그 진실을 줄곧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 못해도 몸이 먼저 알고 세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무서운 밤의 기억이 세자의 살갗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세자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상궁이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상궁은
임금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지요.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은 9해 전 그 밤의 일을 모두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오나 목숨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사옵니다. 편전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임금이 놀라 물었지요. 내가 그 밤의 일을 안다고 어서 소상히 아뢰어라. 9해 전 갓난 세자 저하를 도구로 해치려 한 자가 있었사옵니다. 소인은 그 일을 목격하였사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주한 자가 누구인지도 아옵니다. 그 자는 바로 종친 부원군이옵니다. 부원군의 이름이 편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좌중은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감히 상상조차 못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부원군이라니 그것이 정녕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전하. 부원군은 9해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세자 저하와 중전마마를 노렸사옵니다. 왕실의 대를 제 핏줄로 돌리려는 야욕에서 비롯된 일이옵니다. 소인이 그 증인이옵니다. 진실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죄악이 땅을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세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음모의 뿔이 부원군을 끌어내리는 일이었지요. 부원군의 이름이 편전에 울려 퍼졌지만 부원군은 만만한 자가 아니었지요. 소식을 들은 부원군은 오히려 뻔뻔하게 편전으로 나아갔지요. 전하, 이 무슨 해괴한 일이옵니까? 한낱 상궁의 말과 광증든 세자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이는 필시 소신을 모함하려는 자들의 흉계이옵니다. 부원군은 노회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모든 것을 김상궁과 세자의 모함으로 돌리려 했지요. 임금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부원군은 임금의 종친이자 조정의 최고 어른이었으니 그 말에 무게가 없지 않았습니다. 부원군의 말도 일리가 있다. 증거가 있느냐? 부원군이 이 일을 사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바로 그때 별궁에 있던 세자가 편전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세자는 당당히 걸어 들어와 부원군 앞에 섰지요. 9살 아이가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노대감 앞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섰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사옵니다. 아바마마. 세자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부원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부원군 대감, 대감의 몸에서 그 독의 냄새가 납니다. 어이가 쓰던 그 독의 냄새가요. 대감은 그 독을 직접 손에 쥐고 초운마마에게 건네셨지요. 그러니 그 냄새가 대감의 소매자락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부원군의 얼굴이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코웃음을 쳤지요. 냄새라니, 그 무슨 광증 든 소리냐. 사람의 몸에서 독 냄새가 난다니, 이 어찌 미친 아이의 헛소리가 아니겠사옵니까?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세자가 도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이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지요. 전하, 세자 저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소신이 어의 우창을 국문하였더니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하였사옵니다. 우창은 부원군의 협박에 못 이겨 독을 다루었노라 자백하였사옵니다. 또한 초운마마의 처소를 수색한 바 그 독초가 담긴 봉지를 찾아냈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도원이 그 독초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세자가 약방에서 냄새 맡았던 초운이 우창에게 건넸던 바로 그 독이었지요. 편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어의 우창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은 부원군 대감의 협박에 못 이겨 독을 다루었사옵니다. 대감께서 소인의 옛 허물을 쥐고 계시어 거역할 수 없었사옵니다. 9해 전에도 이번에도 모두 부원군 대감의 사주였사옵니다. 초운 또한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드러나고 하수인들이 자백하니 초운의 관계도 무너져 내렸지요. 초운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첩이 어리석었사옵니다.
부원군 대감이 소첩의 아들을 세자로 세워주겠다 꾀어 소첩이 그만 눈이 멀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원군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지요. 노회한 그도 하수인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증거가 눈앞에 드러나자 더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부원군 대감, 세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서늘하고 위엄이 있었지요. 대감은 왕실의 대를 제 핏줄로 돌리려는 야욕에 갓난아기였던 저를 도구로 해치려 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대신해 제 유모가 그 독을 마셨지요. 그리고 9해가 지나 이번에는 제 어머니를 노리셨습니다. 대감의 그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는지 아십니까? 부원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살 세자의 그 말 앞에서 노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임금은 진노했지요. 그토록 믿었던 종친이 2번이나 제 아내와 아들을 노렸다는 사실에 임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부원군을 당장 하옥하라. 왕실을 능멸하고 국모를 시해하려 한 대역 죄인이다. 그 죄를 엄히 물어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부원군은 금부도사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그 세도가 하늘을 찌르던 노대감이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이 되어 옥으로 끌려갔지요. 끌려가면서도 부원군은 세자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린 것이 그 요망한 재주로 끝내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세자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 그것은 요망한 재주가 아닙니다. 대감이 9해 전 저에게 먹이려 한 그 독이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날 유모가 저를 안고 흘린 눈물이 그 독의 냄새와 함께 제 몸에 새겨졌습니다. 대감의 죄가 곧 대감을 벌한 셈입니다. 부원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제가 뿌린 악의 씨앗이 9해를 돌아 제 목을 겨눈 것이었지요. 어이 우창 또한 그 죄를 받아 하옥되었습니다. 오래도록 부원군의 소나귀에 잡혀 남의 목숨을 해치던 그도 마침내 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어 임금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현아 아니 세자야, 이 아비를 용서하거라. 내가 너를 오해하였구나. 내가 진실을 외칠 때 내가 귀를 닫았구나. 내가 광증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밝은 눈을 지녔음을 이 아비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임금이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9살 아들 앞에서 제 잘못을 빌었지요. 세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바마마, 그리 말씀 마시옵소서. 아바마마께서는 그저 진실을 모르셨을 뿐이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소자는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지요. 그 넓은 마음에 편전에 있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의 누명은 말끔히 벗겨졌습니다. 광증든 아이라던 손가락질도 어미를 해치려 했다는 오명도 모두 사라졌지요. 이제 사람들은 세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남다른 눈을 가진 그 아이가 실은 하늘이 내린 총명함을 지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유모 갓난이 캐 온 약초로 중전이 완전히 회복된 일이었습니다. 중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현아, 내가 이 어미를 살렸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이 어미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머니,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언젠가 그 눈이 귀한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중전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요. 세자는 유모 갓난에게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 목숨을 대신 지켜준 은인이었으니까요. 유모, 그대가 9해 전 나를 살렸고
이번에는 어머니를 살렸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기씨,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그저 제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이렇게 장성하신 아기씨를 다시 뵈오니 소인은 여한이 없사옵니다. 임금은 갓난의 공을 크게 치하하고 궁 안에 좋은 거처를 마련하여 편히 지내게 했습니다. 반신불수의 몸이 되도록 세자를 지킨 그 충심에 온 궁이 감복했지요. 그리고 오래도록 죄책감에 시달리던 김상궁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힌 용기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초운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초운은 대역죄에 연루되어 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 3살 난 아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지요. 대신들은 그 아이마저 엄히 다스려야 한다 하였으나 세자가 나서서 그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사옵니다. 어미의 잘못을 어찌 어린 자식에게 물으시옵니까? 저는 그 아이가 죄 없이 벌 받는 것을 원치 않사옵니다. 부디 그 아이만은 살려 좋은 곳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해 주시옵소서. 세자의 그 넓은 마음에 임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세자가 오히려 원수의 자식을 감싸 안은 것입니다. 그 어질고 큰 그릇에 조정 대신들도 탄복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어린 세자가 장차 이 나라를 어질게 다스릴 성군의 제목임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자를 두려워하며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자를 우러러 보았지요. 광증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재주가 실은 하늘이 내린 밝은 눈이었음을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세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인들은 세자 곁에 머물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대신들은 세자의 총명함을 칭송했지요. 오래도록 외롭던 세자의 곁에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그 모든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할 때도 이제 우러러볼 때도 세자의 마음은 한결같았지요. 세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임금은 세자를 곁에 두고 나라시를 함께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세자였지만 그 밝은 눈과 어진 마음은 이미 큰 그릇의 면모를 보였지요. 임금은 아들을 볼 때마다 지난날 아들을 오해했던 것을 뉘우치며 더욱 아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날의 일은 궁궐의 오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 미친 아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자가 그 남다른 재주로 어머니를 살리고 오랜 죄악을 밝혀낸 이야기로 말입니다. 훗날 세자는 어머니 곁에 앉아 지난날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말 못할 진실일수록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그 말씀을요. 제 몸은 9해 전에 그 진실을 줄곧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끝내 어머니를 살리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몸이 기억한 진실은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었지요. 중전은 흐뭇하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 손길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자랑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진실은 한때 어둠 속에 묻혔으나 끝내 빛을 보았습니다. 탐욕으로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값을 치렀고 진실을 지킨 이들은 마땅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던 한 아이는 그 남다름으로 가장 귀한 것을 지켜냈지요. 하늘은 무심한 듯하여도 끝내 옳은 것에 손을 들어주었지요. 오래 묻힌 진실도 몸이 기억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까닭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